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천호역에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35분입니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제가 오늘 퇴근길에는 어제 새벽 3시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대선 재선 출마를 포기 선언하셨고요.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현재 민주당의 원로 그룹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나 여타 거물급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것에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님 고령 논란 이슈 때문에 결국은 재선을 포기 선언하시는 그 사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고령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2021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을 때 그때 연세가 만으로 78세 2개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취임 연령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연령이 만 78세 2개월의 연세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셨었고요. 자, 그 전에 최고령 취임 기록은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0세 7개월 때 취임을 하셨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 1월 20일 취임했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0세 7개월에 취임했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2021년 1월 20일에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보다 나이가 약 8년이 더 연장자인 78세 2개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만 82세가 되시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이시다 보니까 계속 인지력 저하 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5일 전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어눌하시거나 또 기억력이 감퇴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셔가지고 결국은 인지력 저하 논란이 계속 증폭이 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민주당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미국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1911년생이고 1981년에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만 70세가 되기 직전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과거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취임이셨는데요. 그게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하신 45대 대통령로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서, 즉 70세 7개월 취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기록에 의해서 그 기록이 경신이 됐고, 또 4년 후인 2021년 1월 20일에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에 의해서, 즉 78년 2개월의 취임 기록에 의해서 기록이 계속 경신돼 왔는데요. 오늘은 심지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위독설까지 나왔었습니다. 한 6일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되셨었죠. 그래서 원래 라스베이거스 이쪽에서 유세 활동을 하시다가 급히 델라웨어주 공군기지로 이동을 하셨었고, 또 델라웨어주에 있는 사저에서 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받으시고 좀 회복이 되시는 듯한 언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5일 동안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위독하다, 이러한 뉴스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그걸 부인하고 25일로 예정된 네타뉴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고령이시다 보니까 위독설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강동구청역인데요. 자, 강동구청역 지하보도를 통과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 취임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그러한 고령 논란, 그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 때문에 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재선 출마를 포기하신 그러한 내용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럴 경우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선에서 경쟁했을 때 얼마나 본선 경쟁력이 있을지가 또 관건일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미국의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또 본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격돌했을 때, 그래서 이겼을 때 결국 이기게 되면 미국의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다 잘 아시다시피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 헌정 235년의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자,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은 아버지가 자메이카계이고, 또 아버지가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시고요. 어머니는 인도계이신데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외가댁에서 주로 성장을 해 오신 것 같고,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은
1964년 10월 20일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만 59세, 만 60세가 아직 안 된 상황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경쟁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미국의 전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2024년 현재 미국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235년의 미국 헌정 역사 속에서 배출된 45명의 대통령 관련해서 20세기와 21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도와 2000년대입니다. 1900년대와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재선에 실패한 케이스, 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그런 케이스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포기한 게 56년 만입니다. 1968년 그 당시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 출마를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56년 만에 이번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 출마를 포기 선언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와 2000년대를 다 합하면 124년입니다. 1900년부터 2024년까지, 즉 124년에 미국의 20세기, 21세기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재선 출마를 포기한 경우 또는 재선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단임으로 끝났던 경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상대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속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그런 케이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어제 퇴근길에는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역사 속에서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특징에 관하여 어제 퇴근길에는 1시간 반 동안 일부 촬영을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어제 제 1부에서 1시간 반 동안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는 제 2부입니다. 제 2부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또 12분을 다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퇴근길에는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즉 124년 그 헌정 역사에서 재선 출마를 포기한 경우, 그 다음에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해가지고 낙선한 경우, 그 다음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세기와 21세기니까 1900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이죠. 그 기간 동안 재선에 도전했는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재선에 성공했는데 나머지 4분의 1 정도만 재선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선에 실패한 케이스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선에 도전했는데 재선 출마를 포기한 케이스도 말씀드릴 거고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케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900년에 재선이 된 분이 누구냐?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그분이 1901년 9월 6일에 암살을 당하셨죠.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의 4번째 희생자이신데요. 테쿰스의 저주는 엊그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 4번째 희생자가 1901년 9월 6일에 미국 뉴욕주 북부에 있는 버팔로의 범미 박람회에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촐고시에 의해서 암살당하신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승계할 때 나이가 42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승계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당선된 대통령으로 최연소는 1960년에 43세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그보다 한 살 앞선 42세의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게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요.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4년에 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1908년에는 자신의 후계자로 윌리엄 태프트를 지명해서 윌리엄 태프트가 1908년에 제27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그런데 1912년에는 두 사람이 또 경쟁을 하죠.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리된 진보당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상대당인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태프트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셈이죠. 재선에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 전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전임 대통령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자녀 임기를 수행하고 나서 1904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뭐 재선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승계한 거였고 나중에 1904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뭐 연임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908년에 당선됐던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가 재선에 20세기와 21세기 12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재선에 실패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지리로 1912년에 당선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주당인데요. 이분이 8년 동안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하고
1920년에 당선된 분이 바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입니다. 워렌 하딩 대통령. 자, 그래서 그 워렌 하딩 대통령은 테쿰스의 저주의 5번째 희생자인데요. 자, 그분은 1923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함으로써 테쿰스의 저주의 5번째 희생자고, 그분이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전임 대통령인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24년에는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이분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도 대통령 연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928년에 당선된 분이 또 공화당 후보 대통령인데요. 후보 대통령은 후보댐으로 유명하죠. 이분 당시에 미국의 그 당시 최대 규모의 댐인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사이 경계선 근처에 네바다주의 후보댐이 제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시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그 댐의 명칭을 후보댐이라고 칭한 건데요. 자, 그 후보댐 인근에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이유가 바로 후보댐의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휴게 시설로 라스베이거스라는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흥 도시를 건설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후보댐의 주인공 제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은 1928년에 당선이 됐지만 취임했던 연도인 1929년 10월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운이 안 좋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1932년 대통령 재선에 도전했지만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두 번째, 바로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입니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가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31대 대통령 윌리엄이 아니라 후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32년에 당선된 분, 1932년에 당선된 분이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932년에 당선이 됐던 이유가 바로 경제 대공황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분은 공화당이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취임 후에 강도 높은 그러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 테네시강 개발공사 등 수많은 공사를 벌였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뉴딜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거, 그걸 그 당시에 뉴딜 정책이라고 했죠. 새로운 처방이란 뜻입니다. 뉴가 새로운, 딜이 처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뉴딜 정책은 새로운 처방을 가한다 라는 게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행했던 정책이고, 그게 약발이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좀 살아났었죠. 그래서 1936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또 재선 임기가 재선 임기가 시작된 1937년, 38년에는 또 경제가 안 좋아졌죠. 뉴딜 정책이 약발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천우신조로, 하늘의 도움으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미국이 바로 참전하진 않았었죠. 미국이 참전했던 시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니까 그때 비로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이든 유럽 전선이든 그때 참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바로 미국이 참전한 게 아니라 약 2년 후인 1941년 12월 7일에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참전은 안 했어도 미국이 영국에 대하여 엄청난 전쟁 물자 지원을 하면서 전쟁 특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하죠. 세 번째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2년 6월 7일에는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키고요. 또 2년이 지난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이제 성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의 전환점도 가져오는 등 연합군을 주도했던 미군이 승승장구를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4선에 성공을 하죠. 네 번째 당선이 됐는데요. 그런데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 정도 된 시점인 1945년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미국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자,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곳이 올림픽공원의 정문인 평화의 문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화이팅! 저쪽 반대쪽 서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신호 횡단보도 건너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그러한 헌정 역사가 펼쳐지다 보니까 후임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정헌법 22조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년 임기를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수정헌법 22조인데요.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2번, 4년 임기를 2번만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경우에는 유고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그 승계한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한 번만 출마할 수 있고, 반면에 유고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미만이 남았다 그러면 그걸 승계한 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2번까지 출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경과 규정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될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던 수정헌법 22조가 시행됐던 1951년 2월 27일 당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 수정헌법 22조를 만들었는데요. 자, 수정헌법 22조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만 찬성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그 당시는 48개 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0개 주인데요. 미국은 1959년에 49번째 주로 알래스카 주가 연방에 편입됐고, 또 같은 연도 1959년에 50번째 주로 하와이가 미국의 연방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행됐던 1951년 당시에는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미국의 연방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50개 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48개 주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22조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씩만 찬성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의 그 당시에 주 개수 총 48개 주의 4분의 3 이상, 즉 75% 이상의 주에서 그 비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8개 주였던 시절이어서 4분의 3, 75% 이상이면 36개 주 이상입니다. 36개 주 이상에서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비준되는데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22조 대통령 임기 횟수 제한에 관한 조항이 1947년에 연방 상하원 의원을 통과했지만 각 주의 비준 48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36개 주의 비준을 받는데 4년이 소요돼서 결국은 1951년 2월 27일에 수정헌법 22조가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아무리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까지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 규정을 둬서 그 법이 시행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해리 트루만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자녀 임기가 3년 9개월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쯤 된 시점에서 뇌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 임기가 3년 9개월이 남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까 수정헌법 22조에 의하면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그 승계한 자녀 임기 3년 9개월을 수행하고 나서 한 번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즉 1948년 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건데 그 단서 경과 규정을 둬서 대통령 그 수정헌법 22조가 시행될 당시의 대통령인 해리 트루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리 트루만은 1948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 출마를 포기한 겁니다. 전임 대통령 자녀 임기 3년 9개월 수행하고 또 자신이 1948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임기까지 수행했고, 그런데 1952년 6.25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2년 대통령 선거에는 재선 출마를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선에 가더라도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947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 시절이죠. 1947년에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해리 트루만 이름을 따서 트루만 독트린, 그 다음에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인즉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서유럽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자, 폐허. 서유럽들이 독일의 군합발에 밟혀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허 속에서, 가난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틀 수 있다. 그래서 그 폐허된 서유럽을 대상으로 소련이나 동유럽의 공산 세력들이 침투할 수가 있다라고 걱정을 해서 자유우방을 수호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서유럽의 그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부흥을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게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인데요. 트루만 독트린의 요지는 세계 어느 국가든 어느 지역이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게 트루만 독트린 1947년에 선언됐고요. 그걸 구체화한 실행 계획이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이 된 겁니다.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허가 돼버린 서유럽의 공산 세력이 침투해서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까지 공산주의가 다 적화 빨간색으로 공산 세력이 침투하게 되면 자유우방을 수호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계 힘의 균형에서 타격을 입으니까 그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지출, 비용 지출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민주당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52년 대통령 선거에는 재선 출마를 포기를 선언을 했었고요. 대신 다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갔지만은 역시 예상한 것처럼 민주당은 패배하고 공화당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되죠.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에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분은 나중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고요. 1949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창설이 되고 그 나토라고 하죠.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그분이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우리 한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자 신분으로,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90년생이다 보니까 1953년에 취임할 당시에는 63세였죠. 그래서 젊은 부통령을 영입을 했는데요.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 자, 리처드 닉슨이 부통령이 됐고, 그래서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부통령 리처드 닉슨이 미국을 이끌었었고요.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출마를 했었습니다마는 패배를 했죠.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당선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최연소 당선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43세의 나이로 1960년에 당선이 됐고, 그 당시에 공화당의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리처드 닉슨은 낙선, 고배를 마셨었습니다. 그게 196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공화당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에 출마를 했지만 정치 신인이었던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에게 패배를 당해서 대통령 당선에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 잠실 서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는데요. 잠실 서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여기에서 저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이곳 잠실 서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9시 15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3일 저녁 9시 15분인데요. 한 10분만 더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은 1960년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었는데, 19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정치 신인이었던 존 F 케네디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거의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아슬아슬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표 격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리처드 닉슨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신분에서 출마했지만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를 해서 쓴잔을 마셨는데요.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되고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월남전, 베트남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린든 존슨은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재선 출마를 포기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33대 대통령 민주당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 선언했듯이 그로부터 16년 후인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 출마를 포기 선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이 파병한 군인 수가 약 55만 명인데요. 그 중에 10% 정도 해당되는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 한국군도 약 5만 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 10% 정도인 5천 명이 전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미군의 전사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 수렁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재선에 출마한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 선언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해가지고 리처드 닉슨이 1968년에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은 34대 대통령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절에 부통령을 했다가 1960년에 부통령 신분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한테 패배를 했고요. 그런데 또 8년이 지난 1968년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미국의 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1972년에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이 되죠. 다 잘 아시다시피 1972년에는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리처드 닉슨